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맥스TV의 맥스테디입니다. 한동안 좀 아트테크라든가 좀 다른 좀 자산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은 이전 영상에서 금리랑 환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금리나 환율의 변동에 따른 경제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모두가 다 잘 아시고 계시는 일본의 뭐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죠. 이제 잃어버린 10년을 지나서 뭐 2007년, 8년 금융위기가 또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면서 이제 잃어버린 20년 뭐 4반세기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일본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가 금리와 환율의 변동에 따른 국가의 경제가 어떻게까지 변동이 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고, 이 사례가 향후에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거를 피는 데 있어서 좀 벤치마크가 되면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좀 도움이 돼 왔었고, 좀 알아두시면은 향후의 경제 예측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어서, 오늘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20년이 어떻게 생기게 됐고, 어떻게 일본 정부가 대응을 해서 지금의 아베노믹스까지 오게 됐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모든 위기가 그렇듯 위기 바로 전에는 엄청난 버블이 보통 형성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버블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일본과 똑같이 잃어버린 10년이 오는 거 아니냐, 디플레이션이 생겨서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생기는 만큼 일본의 버블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부터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970년대였죠. 두 번의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배럴당 유가가 한 50센트 하던 게 거의 4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한 80배 정도까지 오른 적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죠.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원래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게 수요가 증가하면서 올라가게 되면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게 되면서 올라가면, 수요가 많다는 거는 이제 경기가 좋다는 의미인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인플레이션은 괜찮지만, 이때 발생한 인플레이션은 오일 가격이 올라가면서 발생한 비용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원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원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가 같이 동반이 되는, 일명, 사람들이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 거죠.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랑, 그리고 경기가 침체가 되는 스태그네이션이랑 합쳐져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1970년대에 이렇게 굉장히 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레이거노믹스라고 하죠. 그 매파 중에 매파라고 불리는 폴 볼커라는 사람이 페드 의장이 되고 굉장히 심한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서라도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까지도 물가 오르는 걸 좀 잡겠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 당시 때 그 기준금리가 한 5%대였는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걸 거의 20% 가까이 되는 정도로 금리를 올리게 되고요. 기준금리가 20%였으니까 대출금리는 그거보다 훨씬 높았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기업들이나 가계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 당시 때 미국의 중소기업의 거의 40% 50% 되는 기업들이 망했다라고 하고요. 덩달아서 실업률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던 거죠. 그리고 추가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내놓게 되죠. 재정정책을 통해서든가. 그래서 미국은 이 당시 때 물가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일 가격도 40달러 하던 게 10달러까지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어느 정도 경기가 살아나는 듯 보였으나,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가 일어나면, 제가 예전에 환율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출 기업이 수출이 거의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죠.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데, 이 당시 때 이제 서독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제품의 질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동시에 디자인도 좋아지고, 그리고 미국 달러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는 수입 제품,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독 입장에서의 수출 가격에서는 굉장히 메리트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게 되고, 독일이나 뭐 일본의 기업들은 굉장히 활황인 시대가 오게 된 거죠. 이 당시 때 굉장히 이제 뭐 많이 발전을 했던 게 뭐 소니의 전자제품이라든가 뭐
일본의 자동차 제품들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화되게 되고요. 더불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재정 적자가 계속 이어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를 일컬어서 같이 발생을 했을 때 보통 쌍둥이 적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은 점점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니 이거를 풀어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풀까 원인들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는 가장 만만한 게 이제 일본, 서독 뭐 이런 나라들에서 수출을 자기 나라한테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거다, 나빠지는 거다. 미국이 지금 기축통화를 가진 세계의 경기를 이끄는 국가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다 망할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풀면서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를 하게 되죠. 1985년에 미국의 플라자 호텔에서 G5 정상회담이 열렸었습니다. 뭐 서독과 일본도 같이 참가를 했었고, 여기서 이제 뭐 서독 일본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오늘 일본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동안 이제 너희가 우리나라한테 제품을 엄청나게 많이 팔아서 성장을 했으니 우리 미국 제조업도 좀 살 수 있게 이 일본의 엔화를 절상을 해라 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이 합의가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일본의 환율은 그 당시 1달러당 250엔 정도 했었는데 1988년 한 달러당 120엔 수준까지 거의 절반, 그 2배 이상 가까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예전에 미국에서 팔리던 일본 제품이 100원이었던 게 200원이 되는데, 뭐 만약에 미국 제품이 150원이었다. 그래서 일본 제품이 100원짜리를 사다가 그게 200원이 되면 일본 제품이 안 팔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수출이 많이 줄게 되고요. 하지만 그동안 누적됐던 무역 적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무역 적자를 완전히 해소한다는 측면보다는 무역 적자 폭을 굉장히 줄여 나가거나 지금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게 된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당시 때 1987년, 88년에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얻으면서 뭐 조선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데 굉장히 활황이 오게 되고요.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 당시 때 이제 좀 개발의 발전이 될 수 있는 좀 기초를 닦을 수 있는 좀 기반이 되게 됩니다. 엔화가 절상이 되면서 일본의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수출 기업들을 좀 도와주고 내부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좀 낮출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추가로 경기 부양책들을 내놓게 되는 거죠. 여기에 추가로 미국 입장에서도 그동안 누적됐던 미국 무역 적자가 늘지는 않고 어느 정도 그냥 유지만 되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 누적된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수요 시장을 좀 넓힐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야 미국 수출 기업이 수출을 많이 해서 무역 적자를 누적됐던 걸 줄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1987년에 미국은 이제 서독이랑 일본을 다시 한번 불러들이는 거죠.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이 됐었고요. 그동안 너희가 환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서 이제 미국이 무역 적자가 조금 해소되긴 했다. 하지만 전체적인 국제적으로 세계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좀 다른 곳의 수요도 좀 많이 늘어나야 모두가 잘 살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로 이제 내수를 좀 키울 수 있도록 내부 경기 부양책도 만들고 금리도 좀 많이 떨어뜨려라 라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되고, 이제 그게 합의로 받아들여진 게 이제 루브르 합의라는 게 플라자 합의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이제 루브르 합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브르 합의 이후에 일본은 재할인율이죠. 금리를 25bp 떨어뜨리게 되고요. 그리고 매년 거의 10% 이상의 되는 통화량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수 있게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부양을 위해서 관련된 규제를 풀고, 그리고 뭐 LTV라고 하죠. 많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론 투 밸류라고 해서 자산 가격의 몇 프로까지 대출이 나오느냐라는 기준이 우리나라를 지금 보면 뭐 맥스가 70%고 지금은 거의 40% 이상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죠. 하지만 이 당시 때의 일본의 LTV가 거의 120%에 달했었습니다. 집값이 10억이라고 하면 12억까지 대출이 나왔던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20% 정도까지는 대출을 해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980년대 중반에 일본의 경제는 엄청난 속도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당시 때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일본의 경제 규모가 이제 미국을 초월하는 건 시간 문제다. 왜냐면 이 당시 때 미국의 경제 규모가 한 100이라고 보면은 거의 일본의 경제 규모가 2등 국가로서 거의 80% 정도까지 치고 올라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일본이 미국을 잡을 수 있다. 뭐 이러던 분위기였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거저거 막 사들이게 되는 거죠. 뭐 괌이나 하와이의 호텔이라든가 록펠러 타워를 미쓰비시가 샀었고요. 소니가 컬럼비아 픽처스를 샀었죠. 그리고 모두가 다 아시는 그 고우의 해바라기라는 그림도 일본이 사들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이 엔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엔화를 가지고 다른 자산을 샀을 때 굉장히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경기가 화랑이 나타나다 보니까 해외여행도 굉장히 많이 가고 해외 자산들을 굉장히 많이 사들이게 됩니다. 이 당시 때 글로벌 기업 세계 순위 10위 안에 거의 대부분이 일본 기업이나 일본 은행들이 들어갔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뭐 도쿄의 모든 부동산을 살면은 뭐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 아니면 뭐 일본 전체 부동산 자산을 팔면 미국을 4개를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말이 돌 정도로 일본은 엄청난 화랑기에 들어섰었고요. 이 와중에 이제 부동산 버블이 엄청나게 생기게 됐던 거죠. 그래서 뭐 일본 도쿄 중심가의 아파트가 거의 200억 원에 달하는 정도였었고요. 지금 요새도 서울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뭐 100 몇십억, 200원 하는 게 있죠. 근데 그 당시 때 80년대에 200억 원이라는 건 엄청난 금액이었었고요. 이런 버블을 계기로 이제 미국은 그동안 좀 골칫거리로 가지고 있었던 무역 적자를 상당 부분 이제 해소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던 거죠. 이제 이러면서 일본은 엄청난 버블이 형성이 됐던 시기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뭐 100억, 200억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일반 대중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힘든 시기가 찾아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물가가 너무 비싸져서 아파트 가격도 살 생각을 아예 못 하게 되는 거죠. 뭐 이 당시 때 생수 가격이 거의 뭐 한 6천 원 정도에 된다고 하고, 뭐 아파트 가격이 뭐 100억, 200억 하고 막 하는데 일반 뭐 서민들이나 이런 중산층들은 아파트를 살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 사람들이 이 좀 조그만 아파트에서 살게 되고 굉장히 원거리 통근 2시간 이상 걸리는 원거리 통근을 하게 되는 시작이 된 게 이때부터였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일본을 가면은 집이 굉장히 작고 뭐 영화를 보거나 할 때 집이 굉장히 작고 뭐 호텔도 조그맣고 하니까는 일본 사람들은 원래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니까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해서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그 당시 때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핵심 지역에 뭐 호텔을 만들건 집을 만든 걸 할 때 굉장히 조그맣게 만들어야 일반적인 중산층도 살 수 있거나 아니면 호텔을 잡아서 뭐 영업을 하려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거죠. 이런 시점을 우리나라 지금의 시기랑 좀 비슷하게 빗대어서 볼 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10년이 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 당시 때랑 지금의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현상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우려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물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일반 중산층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죠. 그러면서 뭐 소독이라든가 일본에서도 금리를 좀 올려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금리를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너무 버블이 형성이 많이 되게 되면은 또 폭락의 가능성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본도 이 당시 때 1987년 정도쯤에는 금리를 좀 올려야 되겠다라고 스탠스를 좀 바꾸기 시작을 하고요. 서독도 이때 같이 그런 스탠스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조가 보이다 보니 미국뿐만 아니라 뭐 여러 세계 경기를 봤을 때 미국을 대체할 새로운 수요처가 부상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의 수요처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우려가 발생을 하면서 1987년 10월 19일 월요일이었죠. 이때 미국의 다우존스가 거의 20% 넘게 폭락을 하게 됩니다. 이 폭락을 보면서 뭐 서독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금리 인상할 생각을 확 접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가가 1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저유가가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 엔고가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 내부에서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물가가 오르진 않는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수출 기업들은 엔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데 엔고다 보니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많이 가면서 돈은 바깥으로 여기저기 쓰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경제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버블 등 자산 버블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 당시 때 지가가 거의 매년 20% 정도씩 올랐다라고 하고요. 니케이 지수도 거의 뭐 10,000포인트, 20,000포인트 만 포인트 정도 하던 게 거의 40,000포인트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버티다 일본도 이제 더 이상 용인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제 1989년 정도쯤부터 일본이 이제 금리를 올리기 하는데, 자산 버블이 너무 심하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좀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거의 1년여의 기간 동안에 뭐 3.5% 정도의 기준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2.5%에서 6%까지 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종 부동산 규제도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죠. LTV가 120%라고 말씀드렸죠. 뭐 원래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뭐 12억의 대출을 받았는데 이 집값이 거의 80% 가까이 폭락을 하는 거죠. 뭐 2억이 되는 거죠. 대출을 12억을 받아놨는데 집값이 2억이 되면 일반적으로 가게는 이거를 감당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때 개인 채무 파산 신청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건 이제 온전히 은행들의 부담으로 돌아갔었고, 은행의 부실 자산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했었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실 자산을 처리를 할 수 있게 미국도 이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서프라임 터졌을 때 이제 타르프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 좀 효과적으로 부실 자산을 떨어낼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 일본은 그런 걸 하지를 못했었던 거죠. 일본의 은행에서 굉장히 부실 자산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개인 채무 파산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시기가 오면서 잃어버린 10년, 20년이 생기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실제로 1991년에 부동산 가격이 1988년 대비로 거의 80% 가까이 폭락을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쿄 중심의 아파트가 200억 원 하던 게 거의 한 10억 원 정도까지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회복이 되지 않는 상황이 아베노믹스가 나올 때까지는 지속되게 됩니다. 이런 불황이 너무 강하게 오다 보니까 정부도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는 거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으로 돈을 풀기 시작하는 거죠. 뭐 인프라를 개발을 한다던가 해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을 하려고 했고, 금리도 어느 정도 떨어뜨리면서 부양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은 거죠. 버블이 굉장히 단기간에 급격하게 발생을 했던 터라, 그게 한 번에 무너지면 이제 사람들의 기대 심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더 떨어질 거다라는 기대 심리가 있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하지 않게 되고 투자도 하지 않게 되고, 기업들도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돈을 푼 것도 실제로 부동산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동산 투자가 있었던 상황에서 뭐 도로를 만들고 뭐 이런 게 큰 영향이 없었던 거죠. 차가 다니지 않는 도로를 만들고 뭐 사람이 다니지 않는 보도를 만들고 이런 게 얼마나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됐겠었습니까? 그리고 돈을 또 문제는 한 번에 확 푼 게 아니고 매년 조금씩 풀었던 거죠. 이제 이런 게 경기 부양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 부양에는 실패를 했었고요. 이런 걸 또 반면교사 삼아서 미국은 서프라임 터졌을 때 거의 100조에 달하는 돈을 한 번에 쏟아붓죠. 아베노믹스도 마찬가지로 뭐 무제한 양적 완화라고 하죠. 물가가 오를 때까지 2%까지 오를 때까지 무조건 엔화를 찍어서 돈을 풀겠다라는 식으로 하는 게 예전에 이런 실패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실행을 한 거고, 실제로 좀 경기를 부양하는 데 도움이 또 됐었던 거고요. 그래서 4만 포인트까지 올라갔던 니케이가 거의 이제 뭐 다시 10,000%대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엄청난 불황이 10년, 20년에 걸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990년대까지 이어지다가 이제 일본이 이제 너무 힘드니 엔화를 좀 약세를 만들어서 일본의 경기를 좀 부양할 수 있도록 좀 세계 각국한테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엔저를 만들 테니 좀 용인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역플라자 합의를 하게 되고요. 이때 역플라자 합의가 받아들여진 게 이 당시 때 뭐 고베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일본의 보험사들이 해외 자산을 많이 투자해놨던 거를 보험금을 줘야 되다 보니까 지진에 대한 그 해외 자산들을 팔아서 엔화를 사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슈퍼 엔고가 그래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엔화가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는 일본의 수출 기업들, 수출 주도형 국가인 일본이 이 내수가 어느 정도 있다돈 쳐도 수출로 많이 발전을 했던 국가인데 엔고가 너무 심해지니까는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뭐 국민들은 뭐 엔고가 심해지니 계속 해외로 여행을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 경제는 계속 더 안 좋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엔저를 좀 용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게 1995년에 역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 당시 때 달러당 한 80엔 정도까지 엔화가 강세였는데 역플라자 합의 이후에 한 4, 5개월 만에 달러당 한 100엔 정도 수준까지 이 엔화 약세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서 또 여담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1995년에 슈퍼엔거가 나타나면 누가 또 이득을 보겠습니까? 한국 기업들이 이득을 많이 보겠죠. 그래서 이 당시 때 한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활황이 생기면서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한 거죠. 엔고가 계속 지속되게 되면 한국 기업들은 계속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될 거니까 투자를 더 많이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투자를 더 많이 해놨는데 역플라자 합의가 생기면서 그리고 아시아의 외환위기가 연달아 발생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나라 뭐 97년의 IMF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건데 이게 뭐 단순히 일본의 슈퍼엔고가 역플라자 합의로 풀리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건 아니지만 IMF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 생기게 된 하나의 축을 담당했다라는 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효과를 낼 수 없는 지경이 돼버린 거죠. 다시 엔저가 돼버리다 보니까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가 돼서 그래서 일본의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한국이 IMF 외환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비슷한 현상이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죠. 원전 터지고 했었던. 그게 똑같이 이제 보험사들이 뭐 엔화를 사들이게 되다 보니까 해외 자산을 팔고 엔고가 또 심하게 나타났었고요. 이 당시 때 우리나라가 뭐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화정이라고 하죠. 자동차, 화학, 정유 엄청난 활황이 있었습니다. 한 2년, 3년 전까지도 활황이 계속돼 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들을 그때 또 엄청나게 많이 했었습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화학 정유사들도 그렇고 또 그 당시 때 중국이 수요처로서 굉장히 크게 부상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차화정이 굉장히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계기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작년부터죠. 이제 좀 경기가 많이 꺾이고 있죠. 자동차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됐고 현대차나 이런데 뭐 실적을 보면 화학이나 정유 쪽도 재작년이 거의 최대 실적이었고 그 이후에 계속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에 좀 위기론이 나오게 되는 바탕이 되는 것도 이런 이유도 좀 일조를 하고 있는 면도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잃어버린 10년, 20년, 뭐 30년이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일본의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죠. 최근에 보면은 뭐 한국에서도 일본에 가서 취업을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일본의 취업 시장은 사람이 없어서 지금 뭐 없을 정도로 화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죠.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2012년에 아베 신조, 자민당의 아베 신조가 이제 총리로 임명이 되면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시작을 하는 거죠. 엔화를 무한정으로 찍어서 일본 장기 국채를 사들이겠다 라고 얘기를 한 이후에 돈을 무제한으로 뿌려대기 시작합니다. 디플레이션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물가가 2% 정도까지 올라갈 때까지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도 이제 엔화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니까 엔화 약세가 되는 거죠. 그거를 또 국제적으로 용인을 받아야 되는데 왜냐면 이런 식의 자국의 환율을 약세를 시키는 거는 제가 예전에 환율 관련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정한 파이가 있을 때 환율을 약세로 만들면은 그 나라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커지기 때문이죠. 용인이 또 됐던 거는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던 게 계기가 됐었고요. 또 하나가 일본이 지금 고령화 사회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고령 인구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고정연금을 받는 계층인 거죠. 그런 계층에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게 발생을 하다 보면 그 젊은 층보다는 그런 고령 인구들인 거죠. 고령 인구들의 표심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엔저를 만들거나 뭐 금리를 엄청나게 떨어뜨리거나 이런 걸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지진이 발생을 하고 이제 일본 경기가 너무 어려워진다라는 명분 하에 좀 돈을 무제한으로 풀 수 있는 좀 바탕을 만들 수 있었던 계기가 있어서 이제 아베 신조는 이 흐름을 타고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일본의 경기를 부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경제 흐름의 큰 좀 틀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미국의 서브프라임 때도 비슷하게 나타났고, 우리나라 금융위기도 비슷한 현상을 발생하다가 최근에 또, 이런 또 비슷한 흐름의 버블의 형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 당시 때 일본의 도쿄에서도 중심가 아파트가 200억 원 할 때도 더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뭐 80% 이상이 떨어졌죠.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하게 될 거다라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미국이든 여러 가지 반면교사를 삼아서 예전만큼의 버블이 터질 정도가 나오게 만들진 않죠. 이제 정부들이 좀 알게 된 상황이라 어느 정도 조절을 하고 정책들을 내놓고는 하지만, 여전히 버블이 좀 많이 낀 상황에서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 상황이고,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년 후반에 트럼프의 재선이 있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경기의 상승 흐름은 나타날 거다. 하지만 뭐 굉장히 가파른 상승은 아닐 거고, 하지만 이제 내년 후반 정도부터 아니면 지금 얼마 전에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을 중단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좀 많이 보냈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금리를 인상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부채가 많아진 상황에서 버블이 꺼질 수 있는 굉장히 큰 트리거가 되기 때문에,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좀 자산 투자나 이런 데 좀 신중을 기해할 필요가 있고요. 안전자산으로 투자의 흐름을 옮겨야 되는 거죠. 미리 옮기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과거에 이런 걸 보면서 미래를 좀 예측할 수 있는 좀 사고력이나 예측력을 좀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랑도 굉장히 많이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되는 맥스TV의 맥스테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lright, alright, alright. Okay, okay.